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믿고 있다고 백악관이 거듭 확인했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북 유화 메시지인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난 2월 이후 13주 만에 5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5.6%였습니다. 3급 외교기밀인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이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르면 오늘 당사자를 불러 열람 경위와 유출 의도 등을 조사한 뒤 징계할 방침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거래 조안 제한 조치에 이어서 이번엔 와이파이와 반도체 등의 국제기술 표준을 정하는 단체들에서 잇따라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정치 행위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김해의 플라스틱 재가공 공장에서 난 불은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지면서 커졌고 플라스틱이 타면서 밤까지 연기가 계속됐습니다. 낙타털로 만든 1,000만 원짜리 수입 침대 매트리스에서 나방과 애벌레가 무더기로 나오고 소비자는 피부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 부주의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난 2월 이후 13주 만에 50%를 회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5월 3주차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50%로 부정평가 45.6%를 앞섰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그래픽도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9.3%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31.9%로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에 11%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던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7.4%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르면 오늘 이 외교관을 불러서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네이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흘렸다가 적발돼 본국으로 불려온 겁니다. A 씨는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앞서 외교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네이 씨를 불러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경위와 외부로 유출한 의도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쟁점화된 사안인 만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통상 상급 외교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부 징계와 별도의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A씨 말고도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돌려본 다른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번 주에 주미 한국 대사관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도 잡혀 있어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말했던 것을 놓고도 논란입니다. 정 전 의원은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언급했던 것뿐이라며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기밀 누출을 물타기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논란이 불거진 뒤 특별한 해명을 내놓지 않던 정 전 의원이 SNS를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방송에서 로 데이터라고 표현했던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진 자료를 받은 것뿐이라며 강효상 의원의 범죄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한국당이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공개되지 않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강 의원의 제명과 한국당의 사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혜상 의원에 대한 제19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제명, 출당 등의 당 차원의 조치는 물론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당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정 전 의원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강 의원은 한미동맹 균열에 실상을 알리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당의 전 의원은 받아보고 방송에서 만담용으로 떠드는 내용을 현 야당 의원이 알고 기자회견이라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방식으로 국민께 알린 것은 죄가 된단 말입니까? 바른미래당 역시 정 전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비판한 야당이 왜 허위사실 유포자가 돼야 하느냐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파행 장기화 속에 유례없는 한미 정상 간 대화 유출 논란이 정치권의 또 다른 불씨로 떠오른 양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앞서 제안한 당내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들러리 혁신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원장을 앞세워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구시대적 리더십을 교체해 새로운 당 진로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달 안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회 정상화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꼬인 전국을 풀기 위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안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 국회를 통과되어 그 혜택이 국민에게, 국가 경제에 그리고 각 기업에 신속하고도 고루 전달되기를 기원하며 하지만 야당은 올해 470조 원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3조 6천억 원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야 한다면서 대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전국 경색이 심해지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이번 달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 사태에 관해 유감 표명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는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겠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외 일정을 일단락한 한국당은 여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또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라는 건 모든 법안을 문재인 정권 뜻대로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거듭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문재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양당 간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국회 정상화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9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나면 각 당이 위원들을 새로 꾸려야 하는 만큼 추경안 처리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 원안의 큰 틀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강원 산불, 포항 지진 관련 재해 추경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6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안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국회 상황 속에 추경안 제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45일이 걸렸던 재작년과 지난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처럼 추경안의 5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고용 목표는 15만 명에서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한 달 전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경 편성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단 추경 집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으로 시작했지만 수출과 투자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며 이번 추경은 경기 대응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민생 추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자칫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실기할 수 있고 또 늦어질 경우 추경의 경기 대응력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패스트트랙 처리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추경안의 5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2.6에서 2.7% 성장률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단 6월까지 경제 동향을 지켜본 뒤 6월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줄줄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OECD와 KDI가 종전 2.6%에서 2.4%로 내렸고 한국은행도 2.5%를 전망했습니다. 1.8%의 전망을 내놓은 곳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우리 성장률 둔화가 전망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한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5만 명인 고용 증가 목표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주말에는 폭염의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 아침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마치 여름처럼 강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과 호우특보가 함께 발효 중입니다. 급변한 날씨에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면을 보시면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강하게 비구름대가 발달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계속 유입되는 데다가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제주 산간 백록담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 삼각봉에는 215mm, 서귀포 실내리에는 96mm의 많은 비가 왔고요. 전남 진도군도 85.5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 남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호남과 경남에는 20에서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도 무척 강합니다. 현재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해안과 해상으로 강풍과 풍랑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길과 뱃길 이용에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운항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7도에서 12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 22도로 종일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요. 이후 기온은 올라서 이번 주 내내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휴일 화재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김해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삼킬 듯 뒤덮습니다.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오후 2시 10분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지면서 3개 회사 8개 동이 불길에 휩싸였고 플라스틱이 타면서 어젯밤까지 연기가 계속됐습니다. 7시간 만에 진화를 마무리한 소방당국은 불씨가 남아있을 것을 대비해 밤새 확인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붉은 화염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마트 직원과 손님 등 5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트 인근 자재보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엔 부산에 있는 선박부품 제조 작업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KT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업무 방해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른 지난 2012년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KT에 정규직으로 특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채용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KT 이석채 전 회장과 인사 담당 임원들은 구속 상태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새벽 0시 40분쯤 매니저의 신고로 서울 청담동에 있는 구 씨의 자택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당시 집안에는 연기를 피운 흔적이 발견됐으며 현재 구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9월 남자친구와 폭행 시비 끝에 법적 다툼을 벌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신경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0만 원짜리 수입 침대 매트리스에서 나방과 애벌레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유충 차단에 뛰어나다는 낙타털로 만든 매트리스인데요. 소비자는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침대 매트리스 덮개에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곳곳에 알과 벌레들이 붙어 있습니다. 덮개를 뜯어보니 매트리스 안은 번데기와 나방 사체 천지입니다. 열어보니까요, 이 구멍들이요.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구멍을 집게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다니면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신고를 받고 매트리스를 살펴본 보건소 관계자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외국에서는 안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고 그 카바를 벗겨서 이렇게 벗겨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뭐 사실 처음입니다. 2년 반 동안 침대를 쓴 장모 씨는 없던 피부병까지 얻었습니다. 벌레가 원인이라는 병원 진단도 받았습니다. 매트리스의 소재는 독특하게도 낙타 털입니다. 유충 차단에 탁월하다는 이 침대는 스위스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가격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떤 각종 벌레나 진드기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심하고 써도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침대를 진짜 고가이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 부주의로 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에 팔린 같은 제품에서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대해서도 매트리스 교환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장 씨는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충이 살기 좋은 낙타털을 벌레가 생긴 곳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소비자가 관리를 잘 못한 탓이라는 주장이죠.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매트리스 안에서 우글거리는 벌레들.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업체 측은 소비자 관리 부실과 집안 환경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침대를 쓴 지 2년 반이 넘었다며 그 사이에 벌레들이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가구 표면에서 발견되는 집 진드기와 달리 이 벌레들은 매트리스 속에서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낙타털에 있던 유충이 제조나 가공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매트리스를 만들 때 낙타털이라는 이제 동물의 그 털을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소재들을 대량으로 어디서 보관을 할 거 아닙니까? 해충들의 오염이 되는 거죠. 매트리스 말고는 집안 어디에서도 벌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봤거든요. 매트리스에서 벌레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딱히 뭐 벌레가 그렇게 많이 나올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보건소에 분석 의뢰를 받은 질병관리본부는 유충 종류 규명과 유입 경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부산시 대평동 일가에 있는 선박 부품 제조 작업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 검찰 개혁 방안을 담은 장문의 글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송인태 울산지검장은 어제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등에서 시작된 검찰개혁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인 양 흘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 여야 대치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경 민생 투어를 진행합니다.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환경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3주 동안의 장외 투쟁을 마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정상화 입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황 대표는 오늘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외 투쟁을 하며 느낀 부분과 앞으로 한국당의 투쟁 방향을 설명하고 앞서 예고했던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어떤 식으로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을 밝힐 전망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이번 주 금요일에 문을 엽니다. 출국장 면세점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한쪽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31일부터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곳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 동편과 서편에 각각 한 곳씩과 2터미널 1개 등 모두 3곳이 문을 엽니다. 일단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는 걸 가장 반기는 건 역시 여행객들입니다. 일단은 나갈 때 들고 다녀야 되는 수고를 좀 덜 수 있어서 들어오면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출국할 때 못 샀던 것들을 사거나 여행 가서 캐리어가 무거웠었는데 들고 올 때 조금 더 가볍게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출국장 면세점에서 파는 화장품과 술 등 대부분을 살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는 출국장과 합쳐서 $600입니다. 다만 과일이나 축산 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은 팔지 않습니다. 또 면세점 인기 품목인 담배 역시 면세 혜택이 커서 입국장에서 구매해 들어올 경우 내수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어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이 시작되면 입국장이 복잡해지는 틈을 탄 불법 밀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CCTV를 통한 영상 감시와 병행하여 우범여행자에 대하여 직접 추적 감시를 함으로써 입국장 내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내년까지 730억 원의 매출이 창출되고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580여 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입국장 면세점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에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보험사들의 단기 순이익이 6% 넘게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들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1,301억 원 줄어든 1조 9,82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의 순이익이 319억 원 늘었지만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이 1,620억 원 감소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는 글귀가 고대 동굴에 쓰여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20대인 90년대생은 특히 이전과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기성세대들 사이에선 이들에 대해서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각 회사의 요청에 맞춘 상황극을 선보이는 기업교육 드라마 연습 현장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게 싫은가? 아닙니다. 그럼 뭐야? 술 한잔 얘기 하자. 굳이 직장 동료들이랑 친해져야 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에요. 저도 회사에서는 일 열심히 하고 개인의 시간은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아니 그럼 나는 뭐 요즘 트렌드를 모르는 난 뭐 노땅이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회사 안에서의 세대 갈등이 주제인데 최근 부쩍 이 소재를 다뤄달라는 요청이 늘었습니다. 한 1, 2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죠. 회사에 대한 충성과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요즘 세대의 모습은 CF에서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옆 팀장이 저녁 뭐 시켜줄까? 그랬더니 퇴근시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대기업에서 신입교육을 담당하던 저자가 90년대생의 생각을 알기 위해 쓴 책은 상사들의 필독서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10만 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회사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고 구성원은 남이야. 어차피 남이고 우리는 돈을 주는 만큼만 일할 거야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이 나쁜 조직 문화라든가 예를 들면 헌신하면 헌신적이 되는 이런 조직 문화들 너무도 많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봐왔기 때문에 휴가를 다 쓰는 건 눈치 보이는 일이고 후배가 눈앞에 고기를 굽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등의 질문에 답해보는 이른바 꼰대 체크 리스트도 등장했습니다.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세대 간의 갈등. 그저 차이를 단정해버리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90년대생이 왜 다른지를 이해해보려는 바람이 우리 사회에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수없이 이제 희생을 강요하거나 5시간 더 일하면 안 돼. 네가 이런 것 좀 해보면 어때? 희생을 하고 충성을 하는 거라고 했던 수많은 폭력적인 대화들이 이제는 이들에게 따스함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변화한다면 이들이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먼저 할 수 있겠죠. YTN 이진입니다. 농식품 분야 중소기업이 상품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초기 개발 비용입니다. 이 비용 때문에 관련 기술이나 특허를 확보하기 어려운 겁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가진 특허와 신기술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벤처 기업입니다. 미생물로 만든 친환경 비료와 사료, 그리고 미생물 배양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년 전 1,000만 원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미국과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면서 올해는 1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업체가 성장한 건 성공적인 기술 이전 때문. 정부의 미생물 배양 기술과 특허를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개발해 놓으신 그 기술들을 쉽게 활용을 해서 사업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농식품 관련 신기술을 소개하고 상품 생산을 장려하는 설명회장. 설명하는 사람은 관련 특허를 직접 출원한 공무원입니다. 쌀 누룽지 생산업체가 특허받은 옥수수 누룽지 제조 방법을 연구원으로부터 소개받는 식입니다. 분쇄기로 분쇄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입자 알갱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분쇄를 하면 되게 물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기술이나 특허를 도입한 대가인 수수료는 상품 생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뒤 내면 됩니다. 업체는 막대한 초기 연구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을 산업체와 상품화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돋구고 일자리도 만들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도 하려고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전국을 돌며 이처럼 지역 맞춤형 신기술과 정부 소유 특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업이 기술을 소개받아 상품 생산에 성공하면 국내 판로 개척과 수출 마케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차지하면서 막을 내린 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수상 명단을 두고 프랑스의 유력지 르피가로가 봉 감독의 수상에 이견은 없다면서도 다른 상들은 비정상적이고 당황스럽다고 혹평했습니다. 르피가로는 26일 온라인판에서 봉준호의 황금종려상은 모두를 수긍하게 했지만 다른 상들은 당황스럽고 비정상적이라면서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등의 선택을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에 출연한 안토니오 반데라스를 나무주연상 수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황금종려상을 기대했던 알모도바르 감독에 대한 보상 같다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칸의 황금종려상은 이른바 3대 국제영화제에서도 최고의 권위로 불리기 때문에 이번 수상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한국 영화 100년사에 가장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칸, 베니스, 베를린의 3대 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단골로 참가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 지난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고,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1961년 강대진 감독의 마부가 2위에 해당하는 은곰상을 차지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칸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2002년 임권택 감독이 취화선으로 감독상, 2004년에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심사위원 대상, 2007년에는 배우 전도연이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전한 한국 영화 10여 편이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유력한 황금종려상 후보로 기대를 모았지만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봉준호 감독 역시 괴물을 비롯해 5편이 칸에 초대받은 끝에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황금종려상이라는 수건이 풀리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영화 위상은 사실 이미 높았지만 좀 아쉬웠던 게 황금종려상의 일종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점 하나를 찍어주는 게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 그 점을 찍어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함께 초대된 악인정과 마찬가지로 기생충도 리메이크 요청이 쇄도하는 등 벌써 칸 영화제 효과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은 올해 칸에서 날아온 낭보에 우리 영화계가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그리스원의 가면을 나타내는 페르소나, 영화에서는 종종 감독 자신의 분신이자 특정 배우를 지칭합니다.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아는 봉준호 감독은 자신의 페르소나로 송강호 씨를 꼽았습니다. 20년 가까운 둘의 인연, 김태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수상작으로 호명되는 순간 감독과 배우는 일어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 씨를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동반자로 소개하고 무대 위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수상자 사진 촬영 행사에서도 봉 감독이 무릎을 꿇고 트로피를 바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란 게 감독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닌데 이 송강호 선배처럼 위대한 배우들, 우리 영화의 훌륭한 배우들이 뿜어내는 에너지, 이 두 가지가 어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배우 송강호와 봉준호 감독의 첫 만남은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는 명대사와 함께 감독의 해학과 풍자를 영화에 녹여낸 건 배우 송강호의 탁월한 연기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괴수와 가족의 사투를 그린 영화 괴물로 다시 만난 배우와 감독. 흥행과 작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송강호 사랑은 할리우드 진출작인 설국열차로 이어졌습니다. 크리스 에반스, 에드 해리스, 틸다 스윈튼 등 네로라 하는 할리우드 스타 배우 속에도 송강호가 연기한 남궁 민수는 전 세계 관객의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화 기생충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감독과 배우. 20년 가까이 작업을 하면서 참 배우로서 행복하죠. 이런 훌륭한 감독과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배우 입장에서는 행운을 넘어서 이게 되게 큰 복을 받는 그런 느낌이죠. 봉준호 감독의 장편 영화 7편 중 4편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감독의 페르소나로 자리매김하며 두 사람의 환상적인 조합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이번엔 와이파이와 반도체 등의 국제 기술 표준을 정하는 단체들에서 잇따라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가 끊기면 화웨이로서는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선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와이파이 연맹이
화웨이의 참여를 잠정 제안했다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보도했습니다. 이 연맹은 애플과 퀄컴, 인텔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도시바, HP 등이 주축인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가 풀릴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휴대용 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SD 메모리 카드의 표준을 결정하는 SD협회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SD협회는 미 상무부의 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이들 기술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기술 표준을 정하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웨이는 경쟁력 하락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화웨이는 성명을 내고 어떤 국가의 정치 행위 때문에 세계 산업계의 공개 표준 협력이 방해받으면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 이후 기술 표준을 정하는 기구에서 잇따라 퇴출되면서 화웨이가 사면 초과로 내몰리는 형국입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멕시코시티는 노상 강도가 많은 도시입니다. 강도에게 잘 뺏기는 게 휴대전화인데요. 그래서 아예 빼앗겨도 좋을 가짜 휴대전화를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노상 강도로 유명한 멕시코시티의 출근길. 시내 곳곳에 배치된 경찰들이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고 순찰 차량도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3,100여 건이 넘었던 노상 강도 사건은 올해 들어 지난 4개월간 하루 평균 70건씩 발생할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신호 대기 중인 사람과 차량 운전자들이 강도들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에 올라탄 강도들은 대담하게 흉기를 들이대며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강탈하곤 합니다. Porque ahora pues tenemos que cuidarnos hasta de llevar dinero porque si no los asaltantes se enojan y corre uno el riesgo de que inclusive por no llevar nada lo maten. 고가의 스마트폰을 강도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빼앗겨도 좋을 정도로 저가의 가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300에서 500페소, 우리 돈으로 18,000원에서 3만 원 정도면 세련된 모양의 가짜 스마트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금속재 몸체와 액정 화면도 실제와 거의 비슷해 강도들도 감쪽같이 속습니다. Les dicen dame tu celular, dame todo y ya la gente mucha sabe que da el teléfono rápidamente porque es cuestión de segundos, entonces pues dan estos teléfonos. Ya el delincuente pues a veces no se percata.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강탈한 강도가 그 자리에서 가짜라는 걸 알게 될 경우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에게 뺏길 것을 염두에 두고 가짜 스마트폰까지 사야 하는 멕시코의 현실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유럽의회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독일 녹색당의 급부상 등 EU의 회원국별 선거 결과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간 치른 유럽의회 선거에서 EU를 탈퇴할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의 잠정 투표율은 51%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U 회원국들별 출구조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먼저 독일 녹색당의 급부상이 주목됩니다. 5년 전에 2배 수준인 22%를 득표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ir haben nicht nur ein super Ergebnis hier in Deutschland erreicht, sondern derzeit in Irland, in den Niederlanden, in Österreich, überall in Europa.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5년 전보다 3.4%포인트 높은 10.5%를 득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성향 집권당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제바스찬 쿠르츠 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국민당의 득표율이 34.5%로 5년 전보다 7.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 의원 751명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장과 EU 정상회의 의장, 유럽중앙은행 총재,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이른바 빅5 인선이 진행됩니다. 특히 제9대 유럽의회는 10월 2일 5년 임기를 시작한 뒤 같은 날 EU 집행위원장 인준 투표를 치르고 11월 1일엔 새로운 EU 집행위원회가 출범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3건의 연쇄 폭발이 일어나 모두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카트만두 도심의 한 주택 내부에서 일어난 첫 번째 폭발로 1명이 숨졌고 이어 외곽 지역의 한 미용실 인근에서 두 번째 폭발이 발생해서 3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폭발에서는 사망자 없이 부상자만 2명이 나왔습니다. 현지 경찰은 옛 공산 반군의 한 분파가 최근 지지자들이 체포된 데 반발해서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에 때이른 폭염을 식혀줄 비가 오고 있습니다. 폭염 대신 오늘은 폭우가 걱정인데요. 현재 제주도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록담에는 269mm, 진도에는 95mm의 많은 비가 내렸고요. 서울 등 내륙 지역은 2.2mm의 적은 양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산간 지역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도 남부 지역과 지리산,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도 산간 지역에 200mm 이상, 또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 남부 지역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또 호남과 경남에도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호남 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점차 그 밖의 해안 지역으로도 강풍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풍랑특보도 확대되면서 물결이 전 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폭염의 기세는 꺾이겠습니다. 어제는 30도를 웃돌면서 더웠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져 선을 하겠습니다. 서울 21도, 대구 22도 선에 머물겠고요. 다른 지역도 대부분 2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춘천 21도, 대전 22도 선 예상됩니다. 오늘 밤에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25도를 웃돌면서 다시 여름처럼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